네, 안녕하십니까. 사경입니다. 공사기 측에서 그걸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 원인 분석 특강을 조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시험이 이번에 끝났는데 어제 이제 바로 지방직까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났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이제 결과를 바꿀 수가 있을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특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준비했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회계점수 왜 안 나올까? 제가 보기엔 풀이법하고 공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원인을 지금 이제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미화된다고. 사람의 기억이 미화돼요. 근데 냉정하게 지금 시험 딱 끝난 시점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뭘 고쳐야 될지를 딱 분석을 하고 바로 그걸 바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주제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풀이법하고 공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특히 저 풀이법에 대해서 바로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국가직 2021년 국가직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보고 푸셨는데, 제가 보기엔 제 풀이법이랑 다른 분들 풀이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배우셨을, 제가 뭐 작년에는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배우셨을 그 풀이법들이 잘못돼 있어요. 제가 그 강사분들, 뭐 다른 학원 강사분들까지도 그 기출문제 풀이하는 걸 봤는데, 아 저러니까 시험에 애들이 떨어지지 싶은 풀이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른 건지, 그러니까 제 풀이법이 다른데 뭐 제 풀이법에 맞는 문제들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 책에서. 근데 억지로 뭐 제 풀이법으로만 잘 풀리는 문제들을 만들어놨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 2021년에 국가직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몇 가지들을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공부법을 바꾸고 시험 전략을 바꿔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근데 우리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얘기 있죠. 인사니티.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건 정신병이다. 이번에 했던 걸 내년에 똑같이 하면서 이번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 정신병이라는 거죠. 이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이번에 잘못됐던 것들, 이번에 부족했던 것들은 보충해서 다른 방법, 추가적인 보완을 하던가, 그래야지 결과가 달라질 텐데,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던 거 계속하는 게 편하거든요. 사람은 그 변화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결과는 바뀌길 바란다는 거예요. 정신병이지 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지, 바꿔야 될지. 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합격수기예요, 합격수기. 자, 안녕하세요. 올해 운이 좋게도 국가직 7급 감사직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입니다. 이 친구는 합격수기를 올렸는데, 자기 회계학 수준이 감사직을 선택하기 이전에 저는 단 한 번도 회계학이라는 과목을 접해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숫자에 대한 강도 떨어져 암산은 고사하고 간단해 보이는 사칙 연산도 종이에 써가며 느릿느릿 풀어가는 정도의 사람이었다. 근데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다면서 이제 후기를 올렸어요. 자, 근데 저를 만나기 전 2017년도 시험은 7급에서 영어 과목이 폐지되기 전 그냥 시험장 분위기만 경험해보자는 심정으로 시험장에 들어섰기 때문에 채점 결과 회계학이 55점이 나온 것은 그리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1타 강사분한테 들었는데, 한번 듣고 나서 시험 봤는데 55점 나오더래요. 그래서 첫 시험이고 이번에 막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도중에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충분히 준비하지는 못했으니까, 또 시험장 시험 삼아서 이렇게 단기간에 합격을 목표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7급은 특히. 그래서 55점 나왔어? 오케이. 그럼 내년에는 이제 1년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합격 점수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1년 정도 공부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1년 공부했는데, 하지만 1년을 더 공부해서 본 2018년 시험에서 회계학이 50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큰 충격에 빠졌다. 1년 전에 55점이었는데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50점이에요. 사실 이게 웃긴 것 같지만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멘붕이 와버리잖아요, 이게. 멘붕. 오씨, 어떡하지?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해에도 결과는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복한다고 해서 결과는 안 바뀔 것 같다. 이걸 다시 반복하고 결과가 바뀌길 바라면 정신병이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소위 일타라는 강사분의 강의가 합격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 자신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냥 좋다고 하는 그냥 누가 일탈하더라 그런 소문에 의존하지 않고 공무원 수험가에 계시는 모든 회계학 강사님들의 OT 강의, 공개된 특강 등을 찾아보며 제게 맞는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분이 사경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뭐 공부를 올해 2022년 하셔야겠다 하면 커리큘럼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그때 커리큘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합격률이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말이 안 되는 합격률이 나온다고요. 우리 시험이 경쟁률이 20대 1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5%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오프라인 수업 들었던 사람들 합격률이 60%가 넘어가요. 절반 이상이 합격해 버렸다니까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건 저한테 저 합격생 중에 한 명인데요. 저한테 이제 문자 보냈던 건데 이게 제가 처음으로 노량진에서 강의한다고 할 때 그때 저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학원 쪽에 연락을 해서 알아가지고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3시부터 그 뭐 커리큘럼 같은 거 이제 처음에 하면서 안내하는 영상 찍은 데가 30분이면 찍으니까 3시 30분에 근처에 커피숍에서 뵈죠.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계학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될지 이걸 계속 선택해서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좋대요. 그러니까 다른 강사분한테 풀 커리를 다 들었대요. 1년 동안 풀로 소위 말하는 풀 커리를 다 듣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몇 점 정도 나왔냐 물어봤더니 말하기가 창피하다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나온대요 라고 했더니 그냥 찍어서 나올 수 있는 점수보다 낮대요. 그러니까 사지선다니까 한 번으로 밀면 25점은 나오잖아요. 근데 1년 풀커리 타고 시험을 봤는데 25점이 안 나왔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회계학을 계속 공부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잖아요. 진짜 1년 동안 풀커리를 그러니까 이론 강의 듣고 시험 봤다면 모르겠는데 이론의 기출에 뭐 객관식 문제 풀이고 강사가 이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전체 커리를 다 따라갔는데 찍어서 나온 점수가 안 나오면 이건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 회계학을 계속 해도 되는지 해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얘기를 주고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 합격했어요. 그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듣고 그 절반 이상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문자 보냈던 거예요. 이번 시험 커트라인이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아서 결과가 어떨지 계산도 안 서는 상황이지만 지방지 90점 나왔고 오늘 국가지 85점. 선생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었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카페에다가 어떤 분이 글을 남겼길래 제가 댓글로 회계가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던 사람이 나였는데 그 회계가 뭔 말인지도 몰랐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책을 보면서 지루해가지고 객관식 문제집 책장이 안 넘어가진다. 이렇게 재수없게 말하는 수준까지도 왔습니다.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맞냐는 거예요. 약간 제가 이제 뒤늦게 강의에 신규 강사로 뛰어들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듣고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갱생해서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 이것도 카페에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니까 네이버 카페 사경희 공무원 회계학 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거기 올라와 있는 글들인데요.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 타 강사님들이 인강 다 듣고 심지어 기본 이론 실강 들었어도 시험 점수 꽈락을 면치 못하는 회계 까막눈이었습니다. 다른 분이에요. 또 다른 분. 아까 그 사람 말고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인데요. 그때 정말 내 길이 맞나 이러다 정말 못하는 거 아닌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힘들게 공부한 지난 1년이 그렇게 자괴감과 눈물이 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서 점수가 오르고 회계가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타강사님에도 다른 분인데요. 작년에 타강사님 이론 강의를 듣고도 회계적 논리나 이론이 잘 정리되지 않아 사경희 회사님 객관식 회계학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딴 데 들었으니까 저는 객관식만 들었대요. 회계학 까막눈이었던 제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이론에 대한 쉬운 예시나 프레임에 맞춘 논리 정리 방법. 이거 되게 중요해요. 프레임을 잡는 거. 회계학 프레임을 잘못 잡고 있다니까요. 계정 과목으로 접근하잖아요. 자꾸. 회계학은 계정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취득과 평가와 처분을 공부하는 거지. 취득, 평가, 처분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재고자산은 이렇게 되겠네. 유형자산은 취득평가 처분 이렇게 되네. 무형자산은 취득평가 처분 이렇게 되네. 그래서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개정 과목은 반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회계학을 한번 들으면 20개 개정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취득평가 처분이라는 걸 20회독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정리하는 그 논리적인 방법, 그리고 독보적인 풀이법. 여기 독보적인 풀이법이라고 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제 풀이가 좀 달라요. 다르니까 우리는 그 불안감 있죠. 다르면 불안해하는 불안감.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만, 남들은 다 이상하게 하는데 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불안해요. 남하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 풀이법 덕분에 어지러웠던 내용들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프레임에 맞춘 논리 정리 방법 이런 건 제가 커리큘럼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풀이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풀이법을.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입니다. 이건 국가직 기출문제죠. 문제 2번. 이거 일단 한번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시면 지금 이거 화면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푸는지. 그 풀이법하고 제 풀이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구하신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십시오. 자, 이거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거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강사들의 뭘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확인해보면 다른 항공 강사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렇게 풀어요. 하긴 제가 배울 때도 이렇게 풀었으니까. 자, 이렇게 풀죠. 2001년 7월 1일 생산에 필요한 기회장치를 120만원 취득해서 내용 4년 전년가 20만원의 연수학계법이다. 2004년 감가상각비를 구해라.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고요. 2001년 7월 1일부터 내용 연수가 4년이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X1년 7월 1일에서 그 다음 년 또 6월 30일 아니면 7월 1일 X2년 7월 1일 X3년 7월 1일 X4년 7월 1일 X5년 7월 1일. 자, 근데 이게 연수학계법은 어떻게 푸는 거죠? 감가상각 대상금액 120만원 빼기 잔존가치 20만원 해서 100만원.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곱하기, 자, 내용연수 합계 분모는 1부터 4까지 더하면 4, 3, 1, 10이니까 10분의 첫 해는 4, 둘째 3, 셋째 2, 넷째 1 이라고 배웠는데, 이건 문제가 7월 1일 날 취득을 한 거죠. 7월 1일 날 취득을 해가지고 X4년을 물어봤는데 X4년 언제? X4년 1월 1일, X4년 12월 31일. 이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해의 절반, 넷째 해의 절반이네. 그래서 이렇게 푼다고요. 그러면 셋째 해는 4, 3, 2, 10분의 2의 절반, 6개월이고, 그 다음에 넷째 10분의 1의 절반, 6개월. 이렇게 되네 해가지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니까 0.5. 그래서 10분의 1.5가 되니까 100만원 나누기 10분의 1.5면 15만원. 답은 2번. 이렇게 풀죠.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그리고 강사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요. 저는 다르게 풀어요. 저한테 강의 들은 사람들은 다르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풀어요. 자, 쭉 보고 기회장치를 120만원에 내용 4년 잔고 20만원, 그럼 감가상각세 100만원. 내용유사 합계는 1부터 4까지 더하면 10. 그리고 X4년이야. 오케이. X 7월 1일, 2년 7월, 3년 7월, 2년 반 지났으니까, 그러면 1년 반 남았네. 15만원이네. 이렇게 풀어요.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푸는 걸까요? 원래 이렇게 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풀게 돼 있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원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강사들도. 이렇게 풀면 끝나버릴 걸 이렇게 푸는 이 차이. 이거 어떻게 바로 이거 지금 10분의 1.5를 바로 뽑았을까요? 그런 식의 차이들이 납니다. 자, 이게 왜 재풀이법이 다르냐면요. 제가 머리가 좋고 천재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푸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푸냐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강단에 서 계신 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을 보셨던 분들, 공무원 출신의 강사들이 아니잖아요. 다 누구죠? 회계사나 세무사라고요. CPA, CTA들이 공무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시험이 이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주관식 시험을 봐요. 주관식. 물론 1차는 객관식 시험, 똑같은 객관식 시험이지만 2차가 주관식이라고요. 그래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 풀이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답안지. 이렇게 만약에 풀어버리면 교수님이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그어버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풀어야지. 이게 틀리더라도 여기에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답은 맞았지만 과정이 없으면 틀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제 방법들이 뭐가 다르냐면요. 이것뿐만 아니라 방법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주관식으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중간 과정에 부분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객관식이잖아요. 우리 시험. 객관식에서 뭐가 중요해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빨리 푸는 게. 실수를 하지 않고 빨리 푸는 거. 답만 구하면 돼요. 물론 주관식 시험이라면 답만 적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회계사 시험에서는 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야 주관식으로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웠고 자기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르쳐요. 설사 공무원 합격생 출신의 회계 강사가 공무원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도 배울 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잠깐만 우리 시험은 봤더니 이게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하고 다르게 일단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계산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기 때문에 이건 그럼 잠깐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계산기가 없으니까 계산이 복잡하면 안 되겠는데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그 고민을 한참 했어요.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그것들을 전달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원래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뭐냐면 이거예요. 제 책에 적혀 있지만 내용연수법, 연수학계법은 어떻게 상각률을 정하냐면요. 최대원가의 잔존가치 빼가지고 상각률을 구하는데 상각률을 곱하는데 상각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내용연수 합계 그리고 특정 연도 초의 잔존 내용연수.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특정 연도 초의 잔존 내용연수라는 게. 물론 다른 강사분들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특정 연도 초의 잔존 내용연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어요. 아까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자 내용연수가 4년이다. 그러면 1, 2, 3, 4 더해서 10분의 첫 해는 지금 잔존 내용수가 4년 남았으니까 10분의 4. 둘째에는 1년 지났으니까 3년 남았네. 10분의 3. 셋째에는 2년 지나고 2년 남았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요. 이 잔존 내용연수가 꼭 정수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수가 4년인데 취득하고 6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6개월 지난 시점에서 특정 연도 초의 잔존 내용수는 얼마일까요? 3.5예요. 그러잖아요. 4년인데 0.5년 지났다고요. 3.5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5년이 되는 거예요. 2.5년이 지났으면 1.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걸 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동영에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모의고사 저한테 이제 들으셨던 분들 이걸 연습하는 게 제가 아예 뭘 해버렸냐면 4월 1일 계좌이체를 100만 원에 취득했는데 4월 1일부터 사용 가능.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니까. 그 시점부터 연수학계법 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 어떻게 구하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X2년 X1년 4월 1일 취득했는데 그 다음 연도 뭐냐면 X2년 초면 X2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X2년 초 1월 1일에 잔존 내용수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또 1월 1일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지났잖아요. 12분의 9가 지났다고 해서 0.75년이 지났어요. 그럼 전체 내용연수가 4년인데 0.75년이 지났으면 그러면 3.25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3.25를 곱하면 돼요. 그냥. 저걸 첫 해에 이렇게 되니까 첫 해에 12분의 3이 있고 둘째에 12분의 9 그래서 4 곱하기 10분의 3 3 곱하기 12분의 9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25년 남았네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풀이 감가상각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때부터 하는데 2002년 초에 특정 연도 초에 2000년도 초에 잔존 내용수는 3.25년 3년 3개월이므로 그냥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계산 곱하기 3.25 10분의 3.25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풀라고 계속 강의를 했던 거예요. 객관식에서 이렇게 나오고 제가 기출문제도 이렇게 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고. 다시 볼까요, 문제?
자, 감가상각 계산 금액은 100만 원인데 내용요소 어떻게 곱하냐? 내용요소 합계 10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해당 연도 초의 잔정 내용요소, 즉 X4년이니까 X4년 초에는 얼마 남았냐? X1년 7월 1일에서 X2년 7월, X3년 7월 그리고 6개월 2.5년 지났네? 전체 4년인데 2.5년 지났으니까 1.5년 남았네? 그럼 10분의 1.5네. 그래서 그냥 10분의 1.5 곱하면 15만 원이네. 바로 이렇게 구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물론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어요. 누구는 그러죠. 이렇게 FM대로 풀어야지 뭔가 마음이 개운한 것 같고. 마음은 개운하고 시험은 떨어지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물론 주관식 시험이라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어야죠. 근데 우리 주관식 시험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풀이 방법들이 어차피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 아니니까 시간을 줄이고 실수를 줄이자. 이렇게 푸는 것들이에요. 이게 오히려 실수하기 쉽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차이들이 모여가지고 합격률 차이를 낸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도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문제 3번. 그러니까 이번 국가직 시험에 나온 문제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번. 이것도 한번 멈춘 다음에 풀어보세요. 어떻게 푸시는지. 자, 이건 뭐 강사들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손충당금 문제인데 현금 유입액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대손충당금은 T 계정을 풀어라. 근데 현금 유입액은 또 현금 흐름 가지고 풀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그거예요. 회계사 시험에서 나오면 중간식으로 푸는 방법은 증감무석법. 증감무석법 이거죠. 이렇게 IS PL이라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BS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래서 수익이 나면 플러스고 비용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는 자산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좀 헷갈리죠? 부채 증가는 플러스. 현금 흐름 들어온 거 유입 플러스 유출 마이너스. 이렇게 푸는 것 배우신 분 계시죠? 이게 원래 FM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다 읽은 다음에 잠깐 대손충당금 문제인데 잠깐 현금으로 나오니까 이걸로 풀어야 돼. 그 파악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단기 총 매출액은 80만 원, 매출액이 80만 원, 손익계산서에서 80만 원 플러스 80만 원. 매출 채권으로부터 회수한 현금,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현금 유입액 플러스 60만 원. 다음에 단기 매출 채권 관련 자료를 사용해서 인식할 대손, 손상 차손 얼마냐 했는데 잠깐만 매출 채권은 기초에 50만 원인데 기말에 45만 원. 채권은 자산인데 자산이 5만 원 줄었죠. 자산이 감소하면 플러스가 되죠. 5만 원. 대손충당금은 부채처럼 취급을 하죠. 부채처럼 취급을 하는데 부채가 또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증가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소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기도 마이너스가 되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근데 대손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그래서 이게 하면 60만 원 같아져야 된다. 85에서 얼마를 빼면 60이다? 25만 원 빼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25만 원. 이렇게 풀죠. 아니면 이걸 T계정으로 막 풀어요. T계정으로 매출채권하고 대손충당금 T계정을 막 그려가지고 막 기초, 기말 있고 막 근데 하다 보면 되게 복잡하고 막 이러죠.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T계정 비슷하게 보이죠? T계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푸는 방법 말씀드리면요.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뭐 하는 거냐면 제가 푸는 방법은 대단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재무제표 그려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현금 흐름이 따로 있긴 한데 현금 흐름표라는 거 현금 흐름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시산표를 따로 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계를 배우셨을 때 시산표라는 거 그린다고 시산표 그려놓고 시산표에서 대차협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옛날 대차협표는 재무상태표죠. 이것들을 뽑아내는 거지. BS, IS, CF를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의 계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표 만들듯이 그려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는 복식부기의 원리.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 오른쪽, 자산의 증가 왼쪽, 부채 오른쪽, 자본 오른쪽, 수익은 오른쪽, 비용 왼쪽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왼쪽,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부채나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부채나 자본의 감소는 왼쪽. 수익의 발생 오른쪽, 비용의 발생 왼쪽.
복식부기 원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옮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 놓고 뭐?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 자, 뭐냐면요. 단기 총 매출액은 80만 원. 매출액 수익이죠. 매출액 수익이네. 그럼 오른쪽 80만 원. 매출채권도 회사 현금 유입액. 저 매출채권으로 회사 현금 유입액은 따로 현금표가 아니라 이게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현금이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자산 60만 원 늘어났네. 자산의 증가는 왼쪽. 현금 60만 원 늘어났어. 60만 원 늘어나네. 끝나는 거예요.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 한 것 같다. 매출채권이. 자, 매출채권 순금액. 대손충당금 차감한 금액으로 따져보면 이건 45만 원. 이건 40만 원이거든요. 자산이 기초보다 기말이 5만 원 줄었죠. 자산의 감소는 왼쪽에 적는다, 오른쪽에 적는다.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적는다, 감소하면 오른쪽. 그래서 5만 원 감소했네, 오른쪽. 그래놓고 뭐냐면 왼쪽, 오른쪽 같아야 돼. 이쪽 85인데 이쪽은 60이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비용 25만 원이 들어가야 되네. 답은 1번. 이렇게 푼 게 이렇게.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그냥 뭐 BS, IS, CF에도 이건 여기다 놓고 이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구분하면 끝나요. 그래서 자료를 읽으면서 그냥 수익 매출액 80 그 순서대로 적으면 돼. 이게 먼저 나오면 이걸 먼저 적으면 되고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온 거 좀 읽으면서 그냥 적는 거예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매출액 80, 현금 유입액 60 그리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50 25만 원 차이 나네.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그 알아요. 증감무소가 BS, IS, CF 하면 막 이렇게 해서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고 감소는 플러스고 부채의 증가는 플러스고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계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 덧셈, 뺄셈, 뺄셈, 덧셈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는 거랑 이건 뺄셈이 등장하나요? 왼쪽 오른쪽이 좋고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그냥 구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합계 85 왼쪽 60 더하기만 하는 거랑 더하기랑 빼기를 같이 하는 거랑 물론 수학적으로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걸 더해서 이걸 빼거나 막 이런 거 아니면 이걸 더해서 이걸 빼거나 막 그런 거거든요. 덧셈만 하는 거랑 덧셈하고 뺄셈 같이 하는 거랑 차이가 나요. 분명히 속도에서 차이가 나고 정확성, 실수 여부에서 차이가 나요. 우리 아들놈이 7살인데 덧셈 잘해요. 근데 얼마 전에 뺄셈 배우고 나니까 얘가 이제 점점 힘들어 하더라고. 덧셈만 하면 잘하는데 덧셈하고 뺄셈을 섞으면 이제 막 그 차이가 아직도 나요. 여러분한테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덧셈 뺄셈 이렇게 하면 더하고 뺄셈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말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시간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이런 식으로. 85, 60.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요. 85, 60. 25가 부족하구나. 25. 제 수강생들 합격률이 높은 이유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저는 이제 원샷법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이제 누가 이제 뭐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상경 교수님이 푸는 원샷법으로 풀면 그거 쉽게 풀린다 이런 얘기들이 도니까 다른 강사들이 이제 슬슬 따라하더라고. 자기 책에는 증감분석법으로 해놨는데 강의는 이제 원샷법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더라고. 원샷법으로 하진 않고 그래. 이게 저 한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등장하니까 대손 문제 아니야? 근데 이거 현금 유입액 유출액 문제라고요. 현금 유입액 유출액 문제 다 똑같아요. 이게 문제 3번은 매출채권 문제고 16번은 뭐 현금분표 발생 기준 문제라고 하는데 둘이 똑같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둘 다 저 원샷법 푸는 문제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익계산서 작성했는데 발생 기준 작성하자고 한다. 현금 기준 수익은 50만 원, 매출채권 기초 기말 선수수익 발생 기준 수익 얼마냐? 이것도 증감분석법은 아까 말한 대로 IS, BS, CF 적고 자 이렇게 하죠. 발생 기준 작성한다. 현금 기준에 의한 현금 캐시플로우 계산의 수익은 50만 원 플러스 50만 원. 2001년 기초 매출채권이 3만 원, 기말 매출채권 6만 원. 매출채권이 3만 원 증가했네. 자산의 증가는 BS에서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3만 원. 기말 선수수익, 선수 미리 받은 수익은 부채인데 기초에 없는데 기말에 2만 원? 부채가 2만 원 증가했네. 부채 증가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이거 판단해야 되죠. 부채 증가는 플러스 2만 원. 그러면 발생 기준 손익계산서 수익이 얼마냐? 이게 얼마냐? 그래서 이거 위에 거 더하면 얘랑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만 원 하고도 50만 원 같아지려면 51만 원이네.
답은 3번이네. 이렇게 구하죠. 자, 그래. 이렇게 구하는 거랑 제가 구하는 방식이랑 제가 구하는 방식은 이거죠. 자, 현금 기준의 손익계를 작성한다. 발생금 작성한다. 현금 기준의 수익. 현금 기준의 수익이라는 게 현금이 50만 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 현금 기준 수익이란 현금이 50만 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현금 50만 원 증가했어. 현금 자산이잖아. 자산 증가는 왼쪽 50만 원. 매출 채권이 3만 원에서 기말 매출 6만 원. 채권 매출 채권 자산이 3만 원 증가했어. 자산의 왼쪽. 그래서 3만 원 증가했어. 그럼 3만 원만큼 증가했겠네. 선수 수익 부채인데 부채가 기초였는데 2만 원 발생했다. 부채는 오른쪽. 자, 왼쪽 오른쪽 같아야 돼요. 얼마 들어가야 되나요? 눈으로 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버리죠. 53이면 이거 51이네. 이게 보여버리잖아요. 얘처럼 막 뺄셈 덧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왼쪽 53, 오른쪽 2만 원, 51만 원 들어가야 되네. 답은 3번. 이런 데서 차이가 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쌓이다 보면 누구는 이제 15분에 풀고 누구는 20분이 걸리는 거죠. 자, 다른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자, 재평가 잉여금 물어보는 문제죠. 자,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사용후에 토지 100만 원 취득해가지고 2001년 공정가치 90 그리고 2002년에 105만 원 이랬을 경우에 재평가 이익하고 재평가 잉여금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이걸 뭐 FM도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계시죠. 100만 원 취득해가지고 100만 원인데 다행히 이제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아니니까 기말의 토지 공제가 90만 원 됐다. 90만 원. 90만 원? 그러면 마이너스 10만 원이 됐는데 이때는 뭘로 간다? 취득 원가보다 낮을 때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는구나. OCI로 가는구나. 마이너스 10만 원 OCI 재평가 잉여금이 아니죠. 마이너스 10만 원이면 그래. 손익계산서로 가는구나. 피해. 이렇게 헷갈린다고 나도. 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90만 원이 된 게 105만 원이 됐어요. 105만 원. 105만 원은 플러스 15가 됐는데 플러스 15 중에서 기존에 PL로 인식했던 10까지는 똑같이 PL로 인식하고 그 이상 5만 원은 OCI로 가서 그래서 PL 재산 재평가 이익은 10만 원이고 OCI 재평가 잉여금은 5만 원, 10만 원, 5만 원. 답은 3번. 그래, 뭐 이렇게 푸는데요. 그래,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게 푸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정석대로 푸는 거니까. 근데 이걸 그림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설명을 할 때도 자, 이거 뭐 제 핵심 이론 요약 자리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라. 사실 뭐 교재에 그림을 집어넣고 이런 것도 되게 번잡해요. 출판사한테 부탁을 해서 따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모든 문제 해설 재평가 잉여금 문제 해설 전부 다 해설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 그리라고.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다 해설해 보면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하면 더 쉬우니까. 이게 뭐냐면 토지를 취득해서 재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내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위랑 아래로. 위는 뭐의 영역? OCI. 기타 포괄 손익의 영역이고 아래는 단기 손익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PL로 처리를 하고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기타 포괄 손익. 자, 그래서 130에 이게 제가 그 연습 문제 아니면 문제들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130에 취득했는데 110 되면 마이너스 20 PL로 가고 이게 140 올라가면 20까지는 PL이고 넘어서는 건 플러스 10.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접근하면 숫자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100만 원에 취득했어. 근데 90 됐어. 마이너스 10 PL이네. 그리고 이게 105 됐어. 105 됐어. 그러면 플러스 10까지는 PL이고 플러스 5는 잉여금이네. 재평가액 10만 원, 재평가액 5만 원, 3번이네.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미세한 차이 같지만 이게 아까 사실 이게 뭐 은근히 좀 이게 헷갈려요. 근데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고자산, 결산조정 붕괴하는 거, 수정 붕괴하는 것들도 재고 그래프 길이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쉽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할 것들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적어야겠죠. 뭐 그림 하나 그려놓고 답이 얼마 이러는 것보다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9번 문제 볼까요? 자, 한국의 재고자산과 관련한 자산가 다음과 같을 때 홍수로 소실된 상품의 추정원가, 홍수로 소실된 거 오케이.
자, 1월 1일 기초 제품 재고액 25만 원. 홍수 발생해서 15만 원만 남고 소실됐다. 7월 31일까지 단기 상품 매입액은 130, 매출액은 120, 매출 총률 20%다. 또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뭐 T 계정으로 막 풀잖아요. 대부분 이거 T 계정으로 풀 거예요. 이렇게 재고자산 T 계정 그리는 거예요. 재고자산. 자, 기초, 기말. 왼쪽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단기 매입. 그럼 이거 매출 원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기초 상품 재고 25만 원. 홍수 발생해서 15만 원 남았다. 7월 31일까지 단기 상품 매입액은 130만 원. 130만 원. 그리고 매출액은 120만 원인데 매출 총 이익률 20%니까 매출 원가율은 80%죠. 매출 원가 80%니까 8이는 8, 8이 16, 96만 원이 매출 원가네. 96만 원. 이렇게 놓고 그러면 기말 재고가 정상적으로 얼마가 남았어야 된다? 155에서 96 빼면 55에다 4 더하니까 59만 원이네. 59만 원이 남아야 정상인데 15만 원 남았으니까 빼면 15 빼서 44만 원. 오케이, 답은 3번이네. 그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막 헷갈려요. 똑같은 재고자산 문제 아니면 매출채권 문제가 막 등장하는데 어떤 건 T계정으로 그리고 어떤 건 막 증감분석법으로 어떤 건 뭐 계정을 뭐 합쳐서 막 풀려고 그러고 뭐 되게 헷갈리는데 약간 뭔가 물론 현금 흐름에 접근할 때는 증감분석법으로 하고 앞에서 매출채권을 배울 때는 T계정으로 하고 대손충당금은 대손 문제 금융상품으로 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챕터를 배울 때는 그렇게 풀면 풀려요. 근데 시험장 가면 자, 지금부터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라고 첫 회 타이틀이 달려있지 않다고요. 그냥 재고자산으로 시작하고 그냥 매출채권 시작한데 끝에 가서 보면 잠깐만, 이건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건 아까 같은 문제. 아까 사실 대손충당금 나왔는데 결국은 현금 유입액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어떤 걸 물어보는 거지? 이게 헷갈린다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주제로 시작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A, B, C가 있으면 강사가 뭘 구분해 줘야 되냐면 이걸로 시작했는데 어떨 때 A로 푸는지 어떨 때 B로 푸는지 어떨 때 C로 푸는지 그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강사가 풀어보래. 이건 T계정 푸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T계정을 푸냐고. 왜? 재고자산 T계정으로 꼭 풀어야 돼? 증감분석법 풀면 안 돼? 아니야, T계정을 그래서 제가 책에다 적어놓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매입으로 인한 현금 지급액, 매입 활동과 관련해서 매입을 할 때 현금 지급액이 등장하면 원샷법 풀어라. 현금, 지급액, 유출액. 문제 아까 현금 지급액이 얼마다, 현금 유입액이 얼마다 이게 나오면 원샷법 풀어라. 하지만 매출 총이익이나 매출 총이익률이 제시되면 매출 원가나 매출 원가율을 이용한 매출 총이익법을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더 먼저다. 그래서 현금 유입액 유출액이 등장하더라도 매출 총이익이나 매출 총이익률이 등장을 하면 그러면 매출 원가로 접근을 해라.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주면 매출 총이익 뺀 게 매출 원가네. 매출 총이익률을 주면 이래서 매출 총이익 빼면 매출 원가율이네. 이걸로 접근을 하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에 딱 읽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해서 접근해라. 지금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120만 원. 매출액이 120만 원인데 매출은 20%니까 매출 원가는 80%.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냐면요. 96만 원이잖아요. 8이는 8, 8이 16, 96만 원인데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25만 원 플러스 단기 매입 130만 원 마이너스 기말재고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래서 155만 원 55에서 4 더하니까 기말재고는 59만 원이구나. 근데 남아있는 재고 15만 원이니까 빼기 15만 원을 하면 44만 원이구나. 답은 3번이구나. 물론 뭐 이렇게 푸는 거랑 이렇게 푸는 거 시간상에 큰 차이가 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어떤 거는 왜 이걸로 풀고 어떤 건 왜 이걸로 풀고 어떤 건 왜 저걸로 푸는지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놓은 게 좋아요. 뭐가 등장하면 무슨 방법, 뭐가 등장하면 무슨 방법, 뭐가 등장하면 무슨 방법.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누군가 마음을 먹고 이게 등장했는데 이걸로 풀어야 될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출제위원이. 근데 그렇게 만들잖아요.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고 어차피 그걸로 풀어도 틀리는 문제, 뭔가 꼬여 있는 문제. 자,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건 뭐냐면 그 판단하는데 이게 등장을 했는데 무슨 방법을 써야 될지 판단하는데 그 딜레이가 생기고 렉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을 없애는 것도 강사들이 할 수 있으면 해줘야죠. 자, 왜 시험에 떨어지냐면요. 여러 가지 실평은 있지만 가장 많은 것들은 우리 지금 시험에서는 시간 부족이에요. 시간 부족. 이번에 지금 풀고 나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 국가직이고 지방직이고 문제가 어렵지 않았잖아요. 근데 틀리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제가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회계는 마지막에 풀면 안 되는데 꼭 회계학 마지막에 풀고 있다가 절어요. 그냥 평소에 20분 주고 풀려면 푸는데 시험장 가가지고 마지막 20분 주고 풀려면 막 평소에 알던 것도 생각 안 난다니까. 지금 그 경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회계학은 마지막에 풀면 안 좋아요. 일단 중간에 풀어야 돼. 그런 문제풀이 순서에 대한 전략도 세우셔야 되고요. 그걸 고민 안 했다면 동영 모의고사 같은데 풀 때 그런 고민 안 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면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느끼셨잖아요. 빨리 풀어야 되고 오래 푸느니 틀리는 게 나아요. 뭔가 붙잡고 앉아있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래서 다른 과목까지 망쳐가지고 시험에 꼭 떨어진다고요.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떨어진 분은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저한테 강의 듣는 분은 제가 객관식 강의부터 뭐 기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수업 시간에 풀기 하고 앞에다 카운터 타이머 올려요. 그래서 화면에 이 타이머 되게 돌아가거든요. 자, 이거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시다 한 다음에 50초. 무조건 50초 안에 풀고 50초 안에 땡! 놓으세요. 이런다고요. 못 풀었으면 틀린 거라고. 아닌데요. 나 시간 더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시험장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나 시간 더 주면 풀 수 있으니까 합격시켜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연습을 시켜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평소에 강의를 들을 때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여유를 갖고 아까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되고 뭐 하냐면요. 그렇게 연습을 해봤더니 잠깐만 나는 이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50초 안에 안 풀리더라.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 문제는 시험장 가서 풀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풀어봐야 50초 이상 걸리는 문제라는 걸 자기가 체험을 해서 체득을 해서 아니까. 영어활동 현금 흐름 자료가 10개 이상 나오는데 개정 과목 10개 이상 주고 영어활동 현금 흐름 구하라고 하면 50초 안에 못 푸는구나. 나는 안 풀리더라. 그래서 난 그거 안 풀래. 진짜 수업 저한테 들으신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현금으로 영어활동 현금으로 해서 개정 과목이 10개 이상 8개 넘어가면 안 풀기로 했다고. 그러면 그건 무조건 딱 보는 순간 잠깐만 현금으로 폈는데 주어진 개정 과목이 재고자산 뭐 이렇게 주는데 8개가 자료가 8개가 넘어가네. 오케이. 그러면 세모. 다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서 풀면 돼.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 야, 종합원가 계산인데 공성까지 물어보는 거 나 안 풀래. 그런 식의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 맞자고 하면 떨어진다니까요. 전략 부족으로.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험에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판단이 드시는 분은 그런 연습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어떤 전략을 세울 거냐,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는 패스를 할 거냐,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략 실패예요. 회계학은 잘 보면 안 되는 과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회계학은 잘 보면 안 된다. 그때 말씀드렸던 건 이번에 선택 과목이었잖아요. 올해까지는. 선택 과목 제도 안에서는 회계학은 잘 보면 안 된다. 왜? 일단 배점이 다르다. 회계학 100점 맞아봐야 그래서 조정점수 80점이다. 근데 90점 맞으면 조정 75점이고 80점 맞아도 조정은 70점 나온다. 이게 만약 한국사였다. 그러면 10점씩 올라가는데 회계니까 조정점수 얼마씩 올라가나요? 5점씩밖에 안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 2.5점인 거예요. 한국사는 한 문제 5점인 거고 우리는 다 같이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회계도 한 문제 5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정점수가 적용되면 2.5점이에요. 그래서 회계학 한 문제 푸는 동안 한국사 몇 문제 풀 수 있나요? 그러니까 회계학 한 문제 푸는 동안 영어도 한 문제 풀 수 있다? 영어 풀어야죠. 5점이고 2.5점인데. 그래서 회계학은 시간을 잡아먹으면 민폐를 끼치게 돼요. 다른 과목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회계학은 잘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목표가 점수를 목표로 하지 말고 15분 목표로 해라. 회계학은 딱 시작해가지고 점수 낸 다음에 15분 동안 딱 푼 다음에 일단 넘어가라. 다른 과목 다 풀고 와서 나머지 못 푼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15분 동안 풀 때 15분 동안 80점 맞을. 그래서 15분 동안 풀 때 보면서 야, 좀 길다 싶은 거 4가지는 제껴버리라고 아예. 4문제는 아예 안 풀어도 된다고. 그래도 나머지 문제 풀어가지고 만지면 80점이니까.
15분 넘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점수를 깎이는 게 낫다.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회계학 잘 보라고 하고 싶죠. 저한테는 좋죠. 왜 그러냐면, 사경인한테 들은 애가 합격해서 합격 수기에 썼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회계학이 100점이에요. 사람들이 막 물어보면, 잠깐만, 회계학 100점? 어떻게 회계를 100점 받았지? 누구한테 들었어? 사경인한테 들었는데, 야, 그럼 나도 회계학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봤더니 쟤는, 합격을 했는데 회계학은 75점밖에 안 나왔는데 8점밖에 안 나왔네. 사경인한테 들었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회계학 100점 맞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회계학 100점 맞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강사님 이번 시험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회계학은 100점 맞았습니다. 다 강사님 덕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너 나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걸 가서 어디 가서 자랑한다고 나한테 들은 사람이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회계학 100점이에요. 보세요. 저한테 강의 들으면 100점 나와요. 제가 모든 영역을 다 강의를 해가지고 커버를 해드리니까 충분히 제 강의만 들으면 100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민폐예요. 그래서 제 합격 수기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선생님 지방지 필기 합격했습니다 하면서 제일 발목 잡던 회계학이 선생님 덕분에 효자 과목 됐습니다. 객관식 문제지 조금 보고 동영 보고 20문제 20분 안에 풀고 막히는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하는 선생님 말씀 되새기며 모의고사는 계속해서 14분 컷 15분 넘기지 말라. 실전에서 한 문제 맞힌 걸 고치는 바람에 3개 틀릴 거 4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80점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회계의 시간을 뺏기지 않아서 다른 과목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물론 이제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서 전략이 좀 바뀌긴 해요. 근데 그 전략을 제대로 세웠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필수 과목으로 바뀔 때 이제 배점은 똑같아졌어요. 배점은 똑같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계학은 고득점 하면 안 돼요. 회계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 전 과목 공통이다 고득점 하면 안 돼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과목이 전부 90점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450점 수준이다. 그러면 100점 맞아도 돼요. 460점. 근데 이미 합격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60점인 과목을 70점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하고 90점인 과목을 100점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하고 어떤 게 더 오래 걸릴까요? 내가 어떤 과목 60점 정도 나오는데 그걸 70점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량. 90점이 나오는데 이걸 100점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량. 이게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교영이라는 게 체감 50점, 60점, 처음에 시험 보면 30점 있는 걸 40점, 50점까지, 60점까지 잘 올라간다고요. 근데 그것도 70점, 80점 올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는 뻔히 나오는 것들, 당연히 중요한 것도 공부해야 되지만 여기는 막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것들, 되게 어려운 고난도, 심화를 공부를 해야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회계학을 100점으로 올리는 그 시간에 다른 과목 60점 나오는 거 7점 올리는 게 훨씬 낫다고요. 회계학을 100점으로 올리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고요.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회계학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영어 90점 나오는데 영어를 100점 만들겠다? 얼마나 많이 원어민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느니 회계학 공부하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회계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강사가 욕심이죠. 제 욕심은 저한테 들은 사람들 회계학 다 100점 나오지. 사경한테 들으면 회계학 다 100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건 제 욕심, 강사의 욕심이고 그 욕심에 끌려가서 그 욕심에 이용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3번째, 공법 잘못돼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진짜 고쳐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모델처럼 잘 멋지게 걸을 수 있나요? 나는 모델처럼 걸음걸이가 멋지다. 없죠. 왜 우리는 모델처럼 못 걷죠? 많이 안 걸어봐서 20년 넘게 걸어다녔잖아요. 매일매일.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모델처럼 걷는 방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모델 워킹, 그 워킹 방법을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델처럼 못 걷는 거예요. 나는 왜 아무리 걸어도 이렇게 걸으면 안 걸어지지? 태어나기를 다리가 이상하게 생겼나 봐. 태어나기를 골반이 이상하게 타고났나 봐. 이거 아니잖아요. 모델처럼 걷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못 걷는구나. 공부도 마찬가지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머리가 나쁜가 봐. 골반이 이상한가 봐. 똑같은 얘기예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공부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 있나요? 우리가 제대로 된 공부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과학적인 공부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특강으로 이제 뭐 공시생을 위한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특강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한번 업데이트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올리면 한번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 공법 살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강의 많이 듣지 마세요. 강의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공부법이라는 건 뭐 내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나는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경험담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뭘 해봐야 되냐,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 뇌파를 측정해 본 게 있어요. 그 뇌파를 측정해 봤더니 어떠냐면요, 이게 사람 뇌파를 하루 종일 뭐 하고 다니는데 계속 뇌파 측정기를 붙여놓고 어떨 때 뇌가 활동을 많이 하는지, 어떨 때 진짜 뇌가 움직이는지를 측정해 본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측정을 해보는데 4일째 막 보면 이 친구가 이제 뭐 연구실 랩에서 연구 활동을 할 동안 뇌파가 좀 움직여요. 뇌가 움직여요. TV를 보는 동안은 안 움직이죠. 공부하는 동안 조금 움직이고 잠잘 때 움직여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잠 잘 자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공부할 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공부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뇌가 그때부터 정리라는 활동을 해요. 밤에 그 뭐 화학물질 뭐가 나오면서 그 정리하는 그게 있어요. 물론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하니까 9시간, 10시간씩 잘 필요는 없어요. 전체 잠을 자는 시간의 초기에 그 정리가 끝납니다. 앞부분에서. 자, 그리고 뭐냐면 이거 클래스. 수업 시간. 수업 시간 뇌파가 어떤가요? 안 움직여요. 강의는 뇌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나는 뭔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는 뭐냐면요, 내비게이션이니까 내비게이션. 강사가 할 수 있는 건 내비게이션 역할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입력하면 어떤 길로 가야지 좋은지, A는 이렇게 가라고 그러고 B는 이렇게 가라고 그러고 C는 이렇게 가라고 하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에 따라 이게 달라요. 어떤 내비게이션은 그냥 짧은 거리만 보여주는데 어떤 내비게이션은 이게 거리가 짧긴 한데 실시간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은 여기 지금 차량이 많아서 막혀, 여기 막히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 길이 안 막히고 훨씬 빨리 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30분 걸리고 이거 1시간 걸려. 그래서 내비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강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1시간 걸리게끔 1시간 동안 네 열심히 가면 합격할 수 있어. 1시간을 가야 되는데 야 이렇게 가면 30분만 갈 수 있어. 아까 제가 풀이법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거야. 달리기 열심히 달리면 빨라지죠. 근데 100m를 10초 안에 뛰어와야 돼요. 10초 안에. 그래서 100m에 10초를 하려면 이렇게 팔 줬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뛰어야 돼. 누군가는 10초 안에 몇 명 들어오겠죠. 근데 대부분은 못 들어온다고. 99%는 못 들어오고 1%만 들어오는 거죠. 근데 뭐냐면 10초 안에 들어와야 돼? 야 그러면 자전거 타 이러버리면 자전거 타는 순간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절반 이상이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풀이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막혀있는 길을 아무리 빨리 달려도 30분 안에 못 갈 텐데 이렇게 가면 돼. 30분이면 가. 이런 것들. 이게 강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강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 이 길을 가르쳐줬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차가 가나요? 안 간다고요. 강의 시간에는. 강의 시간에 뭘 듣는 거냐면 길 안내를 받는 거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집에 와서 내가 그 길로 가야 된다고요. 강의만 듣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야 돼. 직접 30분 동안. 스터디를 하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내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고 얘기만 듣는 거고, 스터디를 할 때 이제 가는 거예요. 또 강의 들릴 때는 또 안 움직인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뭐냐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합격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내비만 찍고 내비만 보고 있는 거야. 안 가고. 강의 많이 듣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시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려면 제 커리큘럼 영상 찍고 그때 커리큘럼 어떻게 짰는지, 왜 짧은 커리큘럼을 짰는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강사가 막 이렇게 안타까운 거, 이번에 뭐 다른 강사분들 보니까 커리큘럼 짧게 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짧게 짜는 게 맞아요. 그게 수강생에 도움돼요. 왜 그러냐면 듣는 건 짧게 듣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 일단 여러분 막 그러죠. 막 강사가 막 이것도 해주고 무슨 특강도 해주고 막 이것도 해주고 막 시험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 특강도 막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시험 한 달 남았는데 이제 뭐 해야 돼? 물어본다고. 이제 뭐 하긴 걸어가야지. 다음 달 시험인데 마지막 뭐 해야 되나요? 마지막 뭐 들어야 돼? 뭘 들어요? 듣지 마요. 공부해요.
시험 한 달 앞두고 2월달, 3월달에 마무리 특강 해달라고 안 해요. 그런 거. 그래, 죄송합니다. 조금 화가 나서 그래. 그런 거 보면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시험 한 달 남았는데 무슨 특강 듣고 있어요. 강의 듣고 있어요. 시험 한 달 앞두고도 출발을 안 해. 내비만 찍고 있고. 강의 많이 듣지 마세요. 특히나 재시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막 제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막 기본 이론을 들어야 되나, 막 들어봤더니 지금 제가 배웠던 거 다른데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되게 고민이 될까봐 해서 이번에는 핵심 이론 강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8월달에 특강 형태로 할 텐데, 원래 이제 제목 뭐 2달 과정인데 그걸 절반으로 압축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뭐 이제 이런 막 풀이법이나 이런 프레임을 정리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야, 이제 와서 막 감가상각이라는 게 뭔지, 대선충당이라는 게 뭔지, 매출채권이 뭔지 이런 걸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다 용어들은 다 익숙해졌을 테니까 왜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정리하면 안 되고 프레임으로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정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고 20회독이 되는 건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짧게 해가지고 8월 달에 아마 온라인 특강, 모르겠어요. 오프라인 특강이랑 같이 할지 온라인만 올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핵심 이론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전학은 뭐냐면 다른 강사분 듣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 저한테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지금 핵심 이론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먼저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8월 달에 한다고? 그럼 6월, 7월은 뭐해? 6월, 7월은 뭐해? 이런 거 해보세요. 뭐 하냐면요. 자, 저 메타인지, 공부를 할 때 메타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공법할 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백지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백지공법. 저 백지공법은 제가 뭐 만들어낸 공법이 아니라요. 그 공신 강성태가 막 방송에서 얘기하고 책에서 얘기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되게 괜찮은 공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저한테 그 수강후기 올리는 사람인데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공법들 해가지고 가장 먼저 백지공법입니다.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 방법을 쓰다 보니 내가 현재 뭘 모르고 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당연히 처음에는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회계학을 모르는 자책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 나중에 되어서는 선생님께 유튜브 요약 강의를 해주듯이 자기 혼자 저 혼자 버스에서나 집에 가는 길에 중얼중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굳이 책을 펼치지 않아도 복습 아닌 복습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이게 되잖아요. 그럼 길 걸어가면서 이래독을 해요. 책 안 펴고 길 걸으면서 밥 먹으면서 이래독 해버린다니까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공부할 내용 중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시험에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건 누가 구분해 주냐면 강사가 해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리스라는 걸 공무원 시험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외환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손상차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현금을 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 연결, 고급회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강사가 정해주는 거고요. 근데 뭐냐면 그러면 중요한 걸 공부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수강생 입장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네 가지로 나오는데 중요한데 내가 아는 거, 중요한데 모르는 거, 중요하지 않은데 아는 거, 중요하지 않은데 모르는 거. 뭘 공부해야 될까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걸 공부한다고, 이걸. 중요한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한 거 막 주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기분은 좋죠. 계속 맞으니까. 저기서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가 중요하냐, 뭐가 높냐 할 때 메타인지라는 게 높아요. 과학적으로 실험해 본 거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의 차이가 뭐냐, 진짜 뇌의 기억력이 차이가 나냐, 머리 IQ 차이냐 봤더니 야, 그런 차이가 아니라 메타인지 차이더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알더라. 그 실험을 해봤어요. 단어를 막 20개 준 다음에 몇 개 외우는지를 테스트 해봤어요. 근데 많이 외우는 애들은 공부 잘하고 적게 외우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해봤는데 사람들한테 자 20개 중에 몇 개 외울 것 같냐고 물어봤다고. 어떤 애들이 잘하냐면요. 나 4개밖에 못 외울 것 같아. 했는데 진짜 4개 외워.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어떤 애들이 공부를 못하냐면 나 6개 외우는 것 같아요. 10개 외워. 자기는 10개나 외울 수 있는데 6개밖에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는 4개밖에 못 외웠고 얘는 10개를 외웠거든요. 잠깐만 기억력이 얘가 더 좋은데 왜
공부를 얘가 더 잘하지 봤더니 아 얘는 4개밖에 못 외우는데 4개밖에 못 외운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얘는 10개나 외울 수 있는데 6개 외운다고 착각하고 있어. 메타인지가 떨어져. 지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 내가 이건 아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이것부터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게 없으면 다 공부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고요. 얘는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점점 이 부분을 없애가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걸 아는 쪽으로 아 이것만 나머지 공부하면 되구나. 정복하고 다 정복하고 나오면 아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거 모르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볼까. 어차피 이것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할 때 제일 좋은 게 백지공부법이에요. 백지공부법 뭐냐면 그냥 하얀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저한테 어떤 고민을 했냐면 더 이상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시험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이 친구가 와 회계사님 저는 진짜 교수님 이제 더 이상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진짜 이번엔 붙는다고 생각했고 공부를 할 만큼 했대요. 책 펼치면 다 맞춘대요. 그 책을 다 거의 외워버린 수준이라서 뭐 객관식 문제지 펼치면 답이 다 보여버린대요. 이러는데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답답한 게 뭐냐면 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걸 알면 이 부족한 부분을 아 내년에 공부해서 1년 더 해서 붙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책을 펴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더 공부해야 되냐고.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다. 어차피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해봤자 여기가 한 게 아니냐. 시험을 그만두려고 하길래 그럼 제가 그래서 뭘 했냐면 시험 끝나고 딱 채점을 했는데 합격 점수는 안 됐고 공부를 대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길래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 그러면 빈 종이 한 장 꺼내라 너. 딴 거 하지 말고. 모든 거 다 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빈 종이 꺼내놓고 너 아는 거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회계학 적어보세요. 아는 거. 연락 왔어요. 못 적겠대요 한자도. 에? 다 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알고 책 펴면 다 아는데 빈 종이에 적으려고 했더니 안 적힌대요. 뭘 적어야 되지? 그래서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요. 그냥 펼쳐놓고 자꾸 이제 뭔가 반복해가지고 영화를 자꾸 보니까 아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가지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영화가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막 이런 걸 자기 써봐야 돼요. 구성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백지공부법 뭐냐면요. 일단 목차부터 적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번 시험 왜 떨어졌지? 여러분 회계학 적어보세요. 빈 종이에다가. 회계학 목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부터 시작했는데요. 챕터 1이 뭘까요? 왜 회계학은 챕터 1에 그 내용부터 시작할까? 이런 것도 적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적히면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저한테 공부 수업 들으신 분이 이게 안 적힌다. 그럼 제가 죄송한 거예요. 회계학은 처음에 회계 기초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뭐 개념책에 제목이 개념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개념 과목들이 나오는데 무슨 순서로 나오나요? 강사마다 목차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배우시면 저는 그래서 이거 목차를 그냥 정하지 않아요. 제 목차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기타로 돼 있고 자산도 뭐부터 적게 되냐면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적게끔 돼 있어요. 돈이 빨리 되는 현금이 제 목차, 자산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매출채권, 회수만 하면 돈 되는 매출채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팔면 돈 되는 금융자산,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계라는 게 내가 배운 게 뭔지 목차가 적혀야 돼요. 한국사? 목차를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국어?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적을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나무만 보고 숲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적어놓고 그럼 잠깐 현금 관련해서 뭘 배웠지? 현금 관련해서 배운 게 뭐지? 뭐지? 현금 뭘 배웠지? 매출채권 뭐지?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들은 그래서 제가 프레임이라는 걸 짠다고. 프레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득, 평가, 처분. 현금의 취득과 관련해서 이거 현금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이거 나와요. 우표 현금이냐 아니냐, 수입인지 현금이냐 아니냐 이런 거 나온다고요. 기말 평가는 현금 기말 잔액을 봤더니 은행 잔액하고 안 맞네.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게 나왔구나.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은행 계정 조정표 나온다고요. 현금은 처분은 현금을 갖다 파는 거 아니니까 처분은 등장하지 않아요. 주제가 없어요. 매출채권은 처음에 취득할 때 뭐가 나오는지. 매출과 할인, 하환입 이거 나오거든요. 매출 기말 평가는 대손충당금 못 받으니까 대손충당 나온다고요. 매출채권 처분하면 그러면 현금 회수될 때 회수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나온다고요. 금융자산 취득할 때 뭘로 분류할지,
기말 평가, 주식 채권 가격이 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처분, 팔았을 때 처분선이 어떻게 하는지, 유형자산 취득할 때 유형별로 취득 원가가 다르죠. 교환 취득하기도 하고 국고보증 받기도 하고 유형별 취득 원가. 기말에 평가해 주는 게 뭐가 나오나요? 감가상각 나오고 그 다음에 재평가할 수도 있고 손상차손 발생할 수 있고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쫙 한 100개다 적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적히면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숲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가상각 문제를 내면 풀리는 않은데 봐요 풀리는데요. 아유 이게 안 적히면 프레임이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00개다 제가 적어보라고.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고 감가상각이라는 거 어떻게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감가상각 대상 자산, 상각률, 방법에 따라서 상각 방법의 차이 이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으로 쫙쫙쫙쫙쫙 적힐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잘 안 적혀요. 근데 그걸 해보면 엄청 늘어요. 실력이. 진짜 자기 실력이 되고 진짜 공부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번 시험 떨어졌는데 나 공부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적어보세요. 적히나. 안 적히면 공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백지에 적어낼 수 있어야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낼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뭐 책 안 보고 저 지금 회계학 그냥 지금 이래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버스 타고 가면서 머릿속으로 복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머릿속으로 이걸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한번 정리하기 시작하면 쭉쭉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한국사다? 한국사. 연대순으로 보통 정리를 하죠. 뭐 고대사, 고려, 조선, 뭐 일제강점기, 근대, 현대. 그리고 그럼 각 시대별로 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그러니까 제가 한국사 책을 봤는데 그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목차가 정리가 돼 있어요. 시대 순으로 나열한다면 시대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고려의 정치는 어땠는지, 사회는 어땠는지, 경제 어땠는지, 문화 어땠는지, 그리고 조선은 그 항목들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체계를 먼저 갖춘 다음에 체계 목차를 내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이 진행된다. 그래야지 배우는 사람도 그 프레임을 가지고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좌로, 세로로, 가로로 비교를 하면서 C줄, 날줄을 엮어가지고 입체적인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백지에 적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 나 이번에 봤는데 다 적어낼 수 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진짜 거기서 1년만 더 하세요. 거기서 1년만 더 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백지에 다 적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떨어졌다면 꾹 참고 1년만 더 하세요. 그럼 합격할 거예요. 그러고 1년을 더 했는데 떨어진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포기하십시오. 근데 대신에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성공해요. 공무원 시험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저 단계까지 해본 사람은 내가 스스로 백지에 적어낼 수 있게끔 내가 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계에 도달해 본 사람은요.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든 성공해요. 제가 그래요. 저 회계사인데 회계법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뭐 엉뚱한 일이에요. 강의하고 뭐 투자 관련된 책을 써내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작년에 인세만 가지고 몇 억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되게 특이한 책이거든요. 회계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게 작년에 인세가 억대예요. 그리고 됐던 게 뭐냐면 제가 백지에다 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그러니까 막 택배 기사인데 유튜브로 한 달에 몇백씩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백지에다 자기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공무원 시험이 아니어도 인생 실패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 다 적어낼 수 있는,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이 상태인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프레임 가지고 반복했을 때 강사님 저 백지공법 공부할 때부터 강사님이 해서 다 적어낼 수 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1년만 더 하세요. 진짜 제가 보장해 드릴 때 1년만 더 하세요. 그리고 만약 적어낼 수 없다면 앞으로 6개월 안에 다 적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월 달에 핵심 이론 수업이 시작되는데 6월, 7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과목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 회계학 공부할래 그러면 회계학 백지를 채워보세요. 이게 안 채워지는 거야. 나 목차조차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 목차를 어떻게 잡지? 내가 배웠던 그 강의의 목차가 어떻게 돼 있었지? 그리고 각각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채워지지? 무슨 프레임을 접근해야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 들으세요.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자기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걸 들으시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6월 6일에 찍었지만 들으시는 분은 6월 달에 들을 수도 있고 7월 달에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듣자마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해 실패를 하고 다시 도전을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방황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때 시작하세요. 다른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험을 떨어졌죠. 제가 시험 언제 떨어졌냐면요. 저는 뭐 회계사 시험 뒤늦게 준비를 좀 했어요. 저희 뭐 그래 IMF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범인은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IMF 때 저희 친척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선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증 썼다가 다 뺏겨가지고 아버님이 월급에 차압이 들어오던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죠, 집에. 그래서 제가 첫째고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고 밑에 여동생 둘, 그 바로 밑에 동생 대학생, 둘째는 재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뭘 꾸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CPA를 준비를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내가 뭐 배우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공부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떨어졌냐면요. 제가 군대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뭔가 여동생 둘, 어머님도 좀 편찮으신데 두고 군대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미루고 나중에 대학원 등록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7살에 1차를 붙었어요. 그리고 그해 2차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회계사는 2차 시험 한 번 더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28살에. 이게 뭐냐면요. 공부를 그래도 다시 1년을 더 하자 말자 더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게 군대가 미필이었어요. 미필. 28살인데 군대를 안 갔다 왔었다고요. 집안 여동생하고 어머님만 두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시험 떨어지니까 뭐냐면 시험 1차를 붙으면 2차 시험 끝날 때까지 연기 사유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대학원으로 연기하고 그 연기를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이게 마지막에. 그래서 더 이상 뭘 들이대도 연기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영장 나오면 이제 군대 가야 돼요. 사실 이제 군대 가야 되죠. 시험 2번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생각이 인생이 끝장이었어요. 28살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군대를 가는 거예요. 갔다가 제대하면 30살.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인생 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요. 떨어진 다음 날부터 공부했어요. 다시 공부했어요. 왜? 이게 뭐냐면 시험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 전에 영장이 나오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야 어차피 군대 갈 걸 왜 공부하고 앉아있어? 할 수 있는 게 뭐, 어차피 군대 갈 거라면 할 수 있는 게 제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차피 인생 떨어지고 군대 가야 되니까 날마다 술이나 진탕 먹고 게임이나 할까? 근데 객관화시켜본 거예요. 제가 옆에서 제 형은 없지만 내가 만약 제 형이라면 동생이 그러고 있을 때 뭐라고 할 건가? 날마다 술 먹고 깽판 치고 그러고 있다 영장 나오면 군대 가고 인생 끝내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뭐 할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일말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험 볼 때가 영장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혹시나. 그래서 시험을 다시 보고 다시 합격하면 그때 맞아요. 그렇게 붙으면 한 번 더 연기는 가능했어요. 그때 제가 국방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연기가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다시 2차 시험 보는 데까지는 연기가 되는데 합격자 발표 때까지는 못 기다린대요. 그래서 일단 뭐냐면 영장이 1차 시험을 보고 합격 한 다음에 합격자가 된 다음에 영장이 나오면 연기가 가능해요. 언제까지? 2차 시험 보는 날 때까지. 그래서 뭐냐면 1차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합격자가 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영장이 나오거나 시험 보고 나서 영장이 나오면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는 그냥 끌려가는 거고, 운 좋게 합격자 발표 나고 영장이 나오면 2차 시험 보는 날까지만 연기가 되고, 그런 다음에 2차 시험 보고 나면 합격자 발표까지 못 기다리고 다시 영장이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 제가 논산 가가지고 합격 발표를 뭐 들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아주 모든 조건이 만족됐을 때만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극히 낮은 가능성이 열렸을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떨어지고 인생 나라고 왔는데 그냥 뭐 했어요? 그냥 공부했어요. 할 수 있는 그것뿐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들 시험 끝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빨리 공부를 했죠. 근데 진짜로 뭐였냐면 이게 이때까지 영장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1차 붙고
그래서 이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1차로 사실 월등한 성적으로 붙었어요. 회계사 그때 커트라인이 한 60점 정도 되거든요. 제가 75점 넘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학교에서는 2등인가 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2차 바로 붙고 2차도 잘 붙었어요. 그랬더니 뭐였냐면 나중에 인생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때 간당간당 붙었을 텐데 이때 월등하게 붙어버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못 볼 확률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혹시나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공부를 했던 게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언젠가 사람이 한번 역전을 해야 된다고. 겨우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질질 끌려가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회계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꼴등으로 합격해가지고 또 가보면 거기서 꼴등일 수 있죠. 계속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한번 확 상위권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붙었으면 떨어졌는데 1년도 공부해가지고 상위권으로. 지금 이번에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요, 내년에 월등한 성적으로 붙어버리세요. 거기서 차이가 생겨요. 나는 항상 여기 인생이 이렇게 가는데 항상 여기서 놀다가 한번 이 계기가 되고 여기서 놀기 시작하면 그 뒤로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월등한 성적으로 붙어버려야지. 그 각오를 하십시오. 그게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돼요.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제 인생이 되게 잘 풀렸어요. 진짜로. 그때부터 갔는데 뭐냐면 이렇게 1년도 공부하고 나니까 뭐 아는 것도 많고 윗사람이 보기에도 얘 똑똑한데 아는 것도 많고 뭐 그냥 거의 합격 수준인데 1년을 더 열심히 해버렸거든. 얘 잘하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일도 잘한다 이렇게 듣고 회사에서 승진도 빠르고 너 잘한다 강의도 해봐라. 강의도 잘하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뭐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모든 일이 장점만 있거나 단점만 있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최악의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행운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저 때 진짜 진짜 이게 뭐도 있냐면요. 진짜로 제가 그 28살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28살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회계법인에 입사가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는 그 취업 연령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취업 연령 제한. 원서를 낼 때 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면 남자는 30살, 여자는 28살. 그래,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29살이고 남자는 29살, 여자는 27살. 2년 차이 왜 나죠? 군대 안 가니까. 그래서 29살, 27살까지만 원서를 낼 수 있는데 미필자면 남자도 27살까지만 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살이었기 때문에 미필자에 28이었기 때문에 원서 자체를 못 냈다고 원서를 안 받아줬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게 무슨 남녀 차별이다 뭐 군 차별이다 이랬어요. 여자들이 야 남자는 군대 갔다 온 이후에 29살까지 받아주는데 여자는 왜 27살까지밖에 안 받아주냐. 남녀 차별도 없애자고 그래요. 그 다음 년 때 내가 이때 떨어지고 29살에 붙었는데 그래요. 이거였구나. 그래. 29살에 붙었는데 이게 폐지가 돼가지고 남자 여자 모두 29살이고 미필자도 29살까지 받아줬다고요. 그래서 이때 제대로 붙었으면 회계사 붙고 회계법인 입사를 못했는데 이때 붙는 바람에 저게 바뀌는 바람에 회계법인 우리가 제일 큰 회계법인 3일 회계법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승승장구한 거예요. 웃기다니까요. 저는 이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군대 안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오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게 행운이었다니까요. 인생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운이 없어? 뭐 이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될 최선은 뭐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게 할 게 있다, 의미 있는 게 있다면 빨리 하세요. 근데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공부는 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된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공부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바른 방향을 찾으면 1년 뒤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고민을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이번에 시험 보셨으니까 느꼈잖아요. 시험 앞두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그 하루 이틀 일주일을 시험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면 돼요. 그럼 일찍 시작하면. 그리고 그 근처까지 가져봤으면 이번에 초시생들도 이제 시작해서 덤벼들고 특히나 세무직 같은 경우에 필수로 바뀌면서 작년에 회계를 선택하셨던 분들은 이번이 기회예요. 진짜 기회예요. 큰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힘내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